KBS 열린 토론.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 배종찬입니다. 지난 7일 조선중앙통신은 1월 6일 신형 극초음속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우리 합동참모본부는 기만 가능성이 높다, 극초음속 미사일로 보기에는 부족하다라고 판단했는데요. 북한이 미사일을 쏘아올린 지난 6일은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한국을 방문 중이었던 때였습니다. 트럼프 취임식이 불과 2주 앞둔 시점이기에 북한의 도발 의도에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오늘 열린 토론에서는 미사일 발사에 대한 북한의 의도, 트럼프 행정부 이후의 한미, 북미, 남북 관계를 전망해 보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치열한 토론 속에서 더 나은 세상을 찾아갑니다.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오늘 열린 토론 함께해 주실 세 분 소개합니다.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을 지내셨죠. 남성욱 고려대학교 통일외교학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정책자문위원을 지내셨는데요.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KBS 열린 토론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 9730으로 의견 남겨주실 수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할 수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와 주시고 구독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은 새해에 북한이 쏘아올린 미사일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또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의 한반도 상황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트럼프에 대해서 조금 그런 항의 표시가 좀 있는 것 같고, 생각해봤을 때 자기네들도 조금 위협을 느끼니까 좀 그런 행동을 취하지 않았나. 미사일 쏘고 아무래도 자기네들 좀 봐달라고 이제 요청하는 그런 거 아닐까요? 한미 동맹의 우선적인 건 어떤 군사적으로 어떤 미국의 원조라고 해야 될지 이렇게 받는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고 영원히 같이 가는 관계지만 현재 중국하고의 어떤 관계가 너무 안약해 가고 있어요. 이 정권 들어서 중국하고의 관계 개선이 급선무인 것 같아요. 미국이 가장 강대국인데 그 우산 안에서 우리나라도 다른 경제 발전할 수 있는 룸이 있는 건데, 그게 약해지면 우리나라가 짊어져야 되는 부담들이 또 다른 부분에서 많이 커지니까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단은 정치적으로 좀 친해져야 되지 않나. 그쪽은 너무 강한 대통령이 됐고 우리나라는 지금 아직 뭔가 카운터파티가 정확하게 안 되어 있는 상태인데 우두머리끼리 대화가 돼야 뭔가 풀릴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지금 세팅이 안 되어 있으니까 그거부터 해결이 돼야 되지 않나. 트럼프의 그 정책이 이제 자국 우선주의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진짜 그 미국 성장에만 이렇게 집중할 것 같아서 북한을 견제하긴 하겠지만 그렇게 막 신경을 안 쓸 것 같은, 남한 북한끼리는 너무 오래돼서 전쟁 아니면 협상 아닌 이상 끝이 날 것 같지 않아 보여서 미국이 껴서 어느 정도 중재를 해줘, 아니면 회담을 하던가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은 지금의 대응 방식보다는 조금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분들의 의견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전 세계가 새해 들어 요동치고 있습니다. 미국은 바이든 행정부의 마무리, 트럼프 신행정부의 출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은 또 계속되고 있고요. 북한은 러시아 전쟁에 파병을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은 이시바 총리 내각이 출범한 지 3개월이 지났는데요. 격동치는 세계. 과연 얼마나 중요한 시점이고 어떤 시점일까요? 먼저 양무진 총장님부터요. 이 내후 외환인지 또는 외후 내환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논제 있을 수 있습니다만 한마디로 난국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내부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일부 내란 세계를 할까요? 국법에 저항하고 있고, 또 북한은 극초음속 미사일로 한반도 군사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고, 예. 트럼프 당선인 측은 출범도 하기 전에 정치, 경제, 외교 전 분야
압박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의 현 정세는 총체적 난국에 빠져 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네, 총체적 난국의 상황. 남 교수님께서는요? 네, 뭐 국제적으로 격동기죠. 일단 글로벌 전쟁이 동시에 두 군데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주 이례적입니다. 여기에 하나의 변수가 이제 북한군이 12,000명을 우크라이나 전선에 이제 참전함으로써 우크라이나 전쟁이 동북아에도 영향을 주고 있고요. 또 미국에는 정말 와일드 카드 프레지던트라는 말을 썼던데 미국 언론에서 정말 예외적인 대통령이 미국 47대 대통령에 취임을 하는 거죠. 그건 멀쩡한 남의 나라 영토 그린란드 덴마크 네. 거죠. 그걸 또 달라고 하질 않나. 파나마 문화에 뭐 관리권을 갖겠다는 등 종래 미국 대통령의 상식에서는 맞지 않는 행위를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한국의 국익을 어떻게 확보해야 되는 것이 금년 을사년 우리 외교 안보의 큰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민 교수님. 네, 뭐 미국을 쳐다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미국 행정부가 바뀌고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 대응하기가 좀 어려운 국내 정책 상황이라서 우려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실무적인 측면에서 많이 노력을 해서 정상적인 외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고 조치를 하는 데 있어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국내 정치적 혼란이 하루빨리 탄핵 정국이 마무리되고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토대가 다시 만들어지길 국민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강하게 바라고 있습니다. 네, 계기 또 준비를 해야 된다. 이 상황에서 북한은 아랑곳하지 않고 또 미사일을 발사를 했습니다. 남 교수님, 지난 6일 쏘아 올린 미사일에 대해서 신형 극초음속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IRBM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 어떤 조밀한 방어 장벽도 효과적으로 뚫고 상대에게 심대한 군사적 타격을 가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IRBM 어떤 미사일입니까? 네, 저희가 뭐 북한 때문에 주기적으로 이 무기 공부를 하게 되는데 네. 이 무기라는 게 정말 뭐 전문가들도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어렵거든요. 일단 이제 미사일이라는 건 저희가 군대 생활할 때 하던 그 유도탄이라는 거 있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미사일에는 순항 미사일과 탄도 미사일이 있는데 순항 미사일은 그냥 일정하게 포물선을 그리고 날아가죠. 그러니까 격추가 쉽습니다. 근데 이 탄도 미사일은 일정 로켓 엔진을 떠난 다음부터는 궤적을 그립니다. 그 궤적은 어떻게 그리냐면 유도, 가이드드라는 영어 단어가 있죠. 그러니까 거기 입력해놓은 프로그램대로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문제는 패트리어트 요격 시스템으로 요격 맞추기가 어렵다라는 네. 거죠. 그래서 이제 북한이 신년 들어서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IRBM을 쐈습니다. 이거는 이제 북한식 표현대로 하면 니네 맞추기 어려운 거야. 이거 한 1,500km 날아가는데 두 번의 업앤다운이 있어. 95km까지 올라갔다가 또 45km도 떨어진다. 그러면 니네 패트리어트 시스템으로 이거 절대 못 맞춰. 네. 이제 이런 신형 무기 기술을 과시를 했는데 뭐 우리 군은 항상 이제 그런 무기 발사에 대해서는 항상 크로스 체크를 하는데 다소 북한의 주장이 과장 뭐 그런 좀 측면이 있다. 네. 정확성이 좀 떨어진다. 두 번 업앤다운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탄착점 보니까 한 번밖에 없더라. 그래서 북한의 뭐 주장을 폄하할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뭐 초음속이라고 그래서 마5로 날아가서 도저히 요격이 불가능한 그런 첨단 무기 시스템에는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라고 이제 우리 군은 평가를 하고 있지만 하여튼 위협적인 것은 분명합니다. 네. 방금 전에 이제 남 교수님 설명해 주신데 업앤다운이라는 것은 이 고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난해 4월 발사했던 미사일보다는 상당히 낙폭이 컸다. 이 주장을 이제 하고 있는 것인데 양 교수님, 북한은 예정된 비행 궤도를 따라 비행해서 1,500km 계선의 공해상 목표 가상 수역에 정확히 탄착됐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성공이 맞다면 역대 최장거리라고 하는데 북한이 목표한 지점 어디가 됐다고 봐야 될까요? 그 말씀 드리기 전에 네. 우리 남 교수님이 잘 평가를 해주는데 과거 북한 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해 가지고
이 한미 정보 당국과 북한의 주장 상당히 차이가 많이 있다는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어요. 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북한은 그 조그만 성공도 대성공으로 선전을 잘합니다. 또 우리 한미 정부 당국은 북한의 조그만 실패도 대실패라고 이렇게 비판을 많이 한 거 이것을 좀 상기할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 예. 우리 남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이번에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여기 대해서 이 뭐랄까 두 가지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는 사거리의 관점. 사거리 관점에서 이 남북한의 주장 차이 있겠죠. 북한은 약 한 1,500km 날아갔다. 우리는 1,100km다. 그렇다면 차이가 약 400km나 되잖아요. 네. 이것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1,500km 정도 날아갔다 하면은 그 일종의 타격 대상이 한반도형을 뛰어넘어 가지고 소위 말 일본 주일 미군까지 타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측면을 봤을 때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1,100km 같으면은 그까지는 좀 그 일본까지는 도달하는 거하기 때문에 한반도형인데 예를 들어 북한의 이야기가 맞다라고 한다면 주일 미군까지 타격이고 주일 미군이라는 것은 한반도 유사시 소위 말해서 후방 전략을 책임지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것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그런 전략적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바로 이 정확한 이 사실이 뭐냐라는 부분인데 북한은 또 이 비행 특성과 관련해서 방금 전에 이제 남 교수님 말씀할 때 또 설명해 주신 부분이기도 합니다. 1차 정점 고도가 99.8km 고도입니다. 2차 정점 고도가 42.5km를 찍었다. 낙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격추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 이런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우리 합동참모본부는 2차 정점 고도는 기만 속임수 가능성이 높다며 이런 기술을 아직 북한은 달성하지 못했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뭔가 좀 양 교수님은 성공을 대성공, 실패를 대실패라고 했는데 뭔가 근거가 있어서 아닌 걸 아니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평가에 아마 관점이 달라서 그럴 겁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1,500km를 날아가면 양 총장님 말씀한 대로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이 떨어지거든요. 이거는 이제 연초부터 정말 북일 간에 커다란 긴장의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 유도탄에 일종의 입력을 시켜놨지만 떨어지는 것은 1,100km에 떨어지게 만들어 놓지 않았겠느냐. 그러다 보니까 낙폭과 밑에 상폭, 하폭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입력한 데이터를 발표하는 거고 이게 이제 1,500km 떨어지면은 일본의 자위대에서 이걸 훨씬 더 정확하게 관측을 하거든요. 예. 지금은 일본 측 관측보다는 한미 정보당국 관측이 저는 우리 측 평가의 기준이 됐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1,100km면 함경북도 길주에서 조금 더 동해 쪽으로 간 일본 공해 중간에 떨어졌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탐지 시스템이 작동됐다라는 거거든요. 만약에 일본 쪽으로 떨어졌으면 일본에서 데이터를 이거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발표를 할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정리하면 북한은 자신들이 의도한 수치, 그다음에 한미 정보당국과 일본은 그 떨어진 지점만 가지고 발표한 수치.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뭐 이 차이는 누가 뭐 진실을 알 수는 없는 거고요. 예. 북한은 뭐 기술 개발을 통해서 진일보를 하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뭐 북한 발표는 북한 발표대로 우리가 또 입력을 하고 우리는 또 우리대로 북한의 능력이 어떻게 향상이 되는지 아까 우리 배 선생님 말씀한 대로 4월에 이후에서부터 더 높아졌다고 그랬죠. 이 상하폭이. 예. 그런 것을 저희가 기술 개발 속도 측면 이런 것을 저희는 좀 주의를 해야 되지 않느냐. 무조건 뭐 북한의 기술이 거짓이다 과장이다라고 치부해보기보다는 데이터를 축적함으로써 북한이 어떤 기술로 가고 있구나. 그러면 우리는 무슨 대응을 할 수 있느냐. 예. 뭐 그런 쪽으로 좀 방향을 잡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 교수님 그런 궁금한 것은 우리는 이 어떤 미사일을 뭐 시험 발사했다더라도 뭔가 이렇게 뭐 성대하게 이렇게 발표를 한다든지 이렇지는 않는데 북한의 경우에는 엄청난 뭐 업적을 이루었다. 대단한 기술이다.
이렇게 하는 게 어떤 효과를 누리기 위한 겁니까? 북한 인민들을 향한 겁니까? 아니면 미국에 뭔가 메시지를 주기 위한 의미가 담겨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뭐 대내외적 목적이 다 있겠죠. 미국이 북한이 그 대북제재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군사력 제고를 하고 또 자력 경선을 하고 있는데 북한 주민들의 삶이 어렵잖아요. 뭐 그런 상황에서 그 김정은이 그 줄 수 있는 것이 자긍심을 줄 수 있는 것이 군사력 제고밖에 없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서 그리고 북한 군 입장에서는 대북 제재 때문에 부품 조달이라든지 많은 부분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이제 그 중점 무기를 개발시키는 모습을 주기적으로 일정에 맞춰서 이제 그 주민 대내적으로 홍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기술적 어려움이라든지 어떤 그 물품 조달의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의 어떤 그 성능 개선이 있으면 그걸 과대 포장해서 이제 그 홍보를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대외적으로도 이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오게 되면 이제 그 대북 그 정상회의가 다시 활성화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미국에 대해서 이제 항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만큼 우리가 기술이 발전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를 봐서 대화를 하자 뭐 이렇게 판을 까는 이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양총장님. 북한은 또 미사일에 대해서 참 뭐 많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탄소 섬유 복합 재료가 사용됐다. 새로운 종합적이며 효과적인 방식이 도입됐다. 이렇게 자꾸 강조하는 것은 뭔가 미국이 어떤 반응을 보여주기를 원한다. 또는 한국이 뭐 어떤 반응을 보여주기를 원한다. 또는 일본 이런 의도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지금 저 북한의 그 보도 내용을 볼 때는 신형이라는 것을 이야기했잖아요. 신형이라는 것은 기존 극초음속 미사일에다가 뭔가 기술적으로 개선 보완됐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럼 그 개선 보완이 있어가지고 사거리인지 우리 이제 남경 교수 말씀처럼 뭐 1차, 2차 소위 뭐 최고 정점의 고도 이걸 이야기하는 것인지 방금 또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이제 이 미사일 탄두 부분이 예를 들어 북한의 주장대로 마하 한 12 정도 날아가려 하면은 예. 그 엄청난 가열 여기에 견디는 힘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럼 그 견디는 힘이 있으려면은 그 소재가 소위 말해서 탄소 섬유라는 게 있어야 된다고. 그럼 지금 이제 이러한 극초음속의 탄소 섬유의 기술 여기에서 개발한 국가들은 세계국밖에 없단 말입니다. 세계라는 건 지금은 이제 미국, 중국, 러시아밖에 없어요. 예. 어찌보면 만약 이것이 북한이 성공이라면은 극초음속 부분에서 네 번째 국가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여기에서 북한이 계속 강조하는 것은 나름대로 김정은 위원장의 그 화상 감시 체계의 그 하에서 보여준 거잖아요. 예. 그럼 뭔가 김정은 위원장이 또 보여주기 위해서는 신형의 감점을 두게 되겠죠. 또 더 나아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뭔가 그 뭐 1,500km 2차 최고 정점이 뭐 예를 들어 55점 몇 킬로미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지난 4월보다는 상당히 기술력이 발전됐다. 이렇게 보고 또 하나의 그 외교적인 측면을 볼 때 지금은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 앞두고 한반도의 군사적 주도권은 북한에 있다. 혹시 미국이 트럼프 행정부 들어와가지고 비핵화 협상이 아니고 핵군적 협상을 한다 하면은 예. 북한이 나름대로 선점 유리한 고지에서 협상하겠다. 그런 전략적 의도도 내포되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해 봅니다. 이것을 발사한 그 시점의 의미라 담겨 있다는 말씀인데 참고적으로 이 극초음속 미사일은 대기권 내에서 마 5 이상 속도로 비행을 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앞서 이제 양 총장님 말씀하신 화상 모니터로 봤다는 것은 이번 발사의 경우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딸인 김주애와 함께 현장이 아니라 화상 모니터로 미사일 발사를 참관하는 모습이 이제 사진에 포착이 된 것인데 남 교수님 그렇다면 더더욱 궁금해지는 것은 이 기술들을 어디에서 가져왔을까? 현지 시각입니다. 8일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에서 황준국 주 유엔 한국 대사 바로 우리 대사입니다. 황 대사가 러시아가 북한에 첨단 이중 용도 품목과 기술을 제공하고 있다. 그렇다면 최근에 정찰 위성 또 발사체의 성공률이 높은 거 러시아로부터 뭔가 받았다고 봐야 될까요? 네, 그건 뭐 정확한 분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12,000명의 북한군이 지금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반대급부가 분명히 있었겠죠. 그 중에 이제 한 아이템이 우주항공 기술입니다. 사실은 이제 우주항공 기술이 북한의 먹고 사는 문제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마는 미국을 상대하는 데서 필수품이라는 거죠. ICBM 발사에 성공해야지 미국이 자신들의 요구를 수용할 텐데 현재 북한의 부품 소재 소부장이라고 그러죠. 소재 부품 장비가 아직은 거기까지는 못 따라가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술은 지지난해죠. 벌써 9월에 블라디보스토크포스토치니 우주항공기지에 가서 김정은이 침을 흘리면서 군침을 흘리면서 예의주시했던 기술이 우주항공 기술인데 아마 이런 기술이 한 번에는 안 넘어오지만 아까 말씀대로 새로운 탄소 섬유 복합재료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이제 소부장의 핵심인데 이 부품 하나만 있느냐 없느냐가 이거 물건을 만드는데 핵심인데 이게 러시아로부터 들어온 것이 아니겠느냐. 사실은 뭐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 이사국이기 때문에 대놓고 뭐 북한에게 이것을 제공하는 이상 어느 국가도 이것을 뜯어말리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황 대사가 유엔에서 이 얘기를 했다라는 것은 상당한 물증을 가지고 즉 한미 정보당국에 공조화해서 이 얘기를 했을 것이고 이러한 흐름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반도에 또 다른 긴장을 야기시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북한 미사일을 단순히 지나칠 수가 없는 것이 민 교수님 이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한 바로 6일입니까? 이날이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이 방한을 해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 기자회견도 가졌고 최상목 권한대행도 만났던 바로 그날입니다. 어떤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블링컨 국무장관의 반응이 있었습니까? 또는 이 날짜에 미사일을 콕 집어서 북한이 쏜 것은 블링컨 장관의 방한을 의식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뭐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블링컨 장관의 방안에 맞춰 쏟다기보다는 큰 틀에서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하기 전에 군사력 무력 시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1기 행정부를 트럼프 1기 행정부를 돌아보시면 최대 압박과 관여 정책을 대북 정책으로 썼는데 1기 행정부 초기 때는 최대 압박의 그 방점이 찍혔죠. 북한 핵 미사일 도발을 굉장히 심하게 했고 그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이제 최대 압박 기조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나중에 핵무력 완성을 정치라고 선언하면서 그 이후에 이제 최대 관여 대화의 분위기가 조금씩 이제 무르익었거든요. 그런 걸 보면 북한이 미국 행정부와 대화를 하기 전에 협상력 제고를 위해서 무력 도발을 하는 것은 새로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대외적으로는 어떤 미국과의 협상에 대비하는 포석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대내적으로 본다면 군사력 제고하는 거고 2025년이니까 또 정주는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021년에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그 중점 무기 어떤 그 미래 무기 개발에 대해서 공언한 게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2025년이 왔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나름대로 세우는 어떤 기술 발전의 단계를 거치면서 이번에 시험 발사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대외적으로는 그런 게 딱 맞아 떨어지긴 했지만 대내적으로 본다면 대외적보다는 대내적인 어떤 군사력 제고 움직임이 또 고려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양 총장님도 아까 그 미국에 대한 메시지 가능성을 말씀 주셨는데 근데 정작 트럼프 당선인은 그린란드, 캐나다, 파나마 이야기만 할 뿐 북한 이야기는 안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우리 민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블링컨의 방안에 맞춰서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했다. 이게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으려면은 다시 말해 지금까지 한미의 대북 억제 전략 실패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측면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블링컨 국무장관의 경우에는 소위 말해서 방안이 고별 방안이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는 북한이 블링컨 장관하고 상대할 그게 없잖아요. 그런 측면 봤을 때 블링컨 장관의 방안하고는 크게 연관은 없을 것이다. 이거 보여주고 또 우리 이제 민 교수님께서 그쪽 약간 보완 설명했는데 최근에 이 북한이 당 전원 회의에서 미국에 대해서
최강력 그 대미 대응 전략 이것을 천명을 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천명한 상태에서 얼마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극초음속을 했다는 것은 이러한 최강력 대응 대미 전략이 비말이 아님을 보여주는 예고성이 있겠죠. 그다음 지금 앵커께서 지금 이야기한 대로 이 트럼프 이 당선인은 지금 이제 대선 기간에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친교 이야기를 많이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예. 친분. 그런데 반해서 김정은 위원장은 트럼프에 대해서 직접 검명 비난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지금 방금 이야기한 대로 뭐 파나마 운하가 어떻고 뭐 이래서 하는데 결국 뭐냐면은 어찌 보면은 물밑 속으로는 간접적인 접촉을 하고 있는 건 모르겠지만 무리에서는 아주까지 북한에 대해서 관심사이 좀 떨어진다. 뭐 이렇게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 아니겠느냐. 그렇다 해가지고 전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서 관심 없이 또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최한이 수위다. 이렇게 또 단정적인 이야기하는 것은 좀 위험 부담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남 교수님 그래서 그런지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에 극초음속 미사일 체계는 국가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태평양 지역의 임의의 적수들을 믿음직하게 견제하게 될 것 이렇게 얘기하면서 미국 언급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저도 오늘 토론 들어오기 전에 관련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미국 눈치를 조금 살피고 있다 이런 또 분석이 나오던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일단 만나야 될 사람인데 뭐 사전에 심기를 서로 불편하게 할 필요는 없는 거죠. 일단 북한 입장에서는 때를 조금 기다려야 된다는 걸 본인들이 알고 있죠.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1월 20일 들어가자마자 지금 준비하고 있는 행정명령만 200개라고 합니다. 일단 바이든 정부가 시행하는 이민 정책부터 뭐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을 다 무효화시키는 200개 행정명령이 지금 기다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뭔가 바깥으로는 조금 획기적이고 센세이션하는 걸 아이템을 잡아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새로운 리더가 왔구나. 아 세상이 달라졌구나. 이걸 보여주는 게 지금 우선이지 이 진보한 아이템인 노스코리아 DPRK를 얘기해 본들 무슨 미국 국민이 그렇게 환호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완전히 북한을 배제하지는 않고요. 북한은 카드는 필요한 때가 옵니다. 언제? 가을에 우크라이나 전쟁 끝나고 노벨 평화상 받고 싶어 할 때가 이제 나타납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가서 김정은하고 또 러브레타도 밑에서부터 준비하고 하지. 지금 내일 모레 미국이 산적한 현안을 앞두고 이 북한 변수 만지나 안 만지나 뭐 달라지지도 않는 이 변수를 가지고 언급할 필요도 없고. 예. 김정은도 지난번에 그랬죠. 내가 가볼 때까지 가봤다 트럼프와. 그 얘기는 나 그 사람하고 협상 2번 해고 판문점에서 만났다. 그런데 내가 그때는 서툴러서 잘 못 만났는데 나도 이제 그 사람 상대할 줄 알아. 그런데 지금은 서두르면 안 돼. 저쪽에서 나를 부를 때 내가 가야 돼. 편지 몇 번 주고받으면서 분위기 잡으면 되거든. 그러니까 지금은 괜히 미국이라고 특정해서 미사일 쏜다라는 얘기가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태평양 지역의 임의의 적술이라는 정말 표현도 어서 잘 끄집어내는데 묘한 표현을 씀으로써 하여튼 우리가 지켜보고 있다. 그것을 워싱턴이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정도의 지금은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른바 북한의 이 미사일 메시지라고 해야 될까요? 미사일 전략이라고 해야 될까요? 민 교수님. 그런데 지금 나오고 있는 전망들을 보면 트럼프 2기 출범 전에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이른바 ICBM입니다. 도발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추가 도발 가능성이 그렇다면 있다고 봐야 될까요? 어떨까요? 가능성은 있죠. 그 군사력 제고 측면에서 ICBM의 성능을 다시 한번 확인할 목적도 있을 것이고요. 이와 더불어서 이제 그 트럼프 당선인이 가장 신경 쓰는 것은 북한의 미사일,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핵탄두를 앞에 실어가지고 네. 미국 본토를 공격하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가장 미국 그 트럼프 행정부의 안보적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근접한 그러한 능력에 근접한 그런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미국을 거량한다면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추가 발사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중하게 북한도 움직일 겁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트럼프 대통령이 어쨌든 김정은 위원장에게 러브콜을 계속 보내고 있기 때문에 심하게 어떤 그 관계를 악화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북한도 조심할 거기 때문에 언제 그 ICBM을 다시 발사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상황에서 양 총장님 유엔 안보리 참석한 아까 말씀드렸던 황중국 주 유엔 한국 대사입니다. 북한의 지속적인 안보리 결의 위반, 위험한 군사적 모험 추구 중단하고 책임을 묻지 못하거나 망설이면 국제사회는 더 큰 위험을 마주할 것이다. 이런 경고성 발언은 여러 차례 나오는데 뭔가 지금 유엔에서든 아니면 또는 다른 차원에서든 북한에 대한 제재 더 할 수 있습니까? 지금은 이제 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 위반했기 때문에 뭐 당국자로서 그러한 멘트는 필요한 대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나 이러한 필요한 대목이 있어 가지고 실용성, 효용성 이건 또 별개의 문제라 생각해요. 지금까지 북한에 대한 수차례의 대북 제재 결의안에도 불구하고 예. 오히려 북한은 그 결의안에 대해서 반발뿐만 아니고 오히려 반대로 핵능력 득도 고도화됐잖아요. 지금의 상황은 어떻게 되십니까? 이러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이 있어가지고 나름대로 효과를 보려면은 가장 북한하고 교역을 많이 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의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에 대해서 상대 배척을 하고 있다고요. 이런 선상에 봤을 때 지금 이제 황중국 대사의 이런 발언 여기에 대해서 북한에 대한 소위 말 북한의 결의안 위반에 대한 대북 제재 압박 여기에 대해서 중국과 러시아의 참여가 없다면은 이것은 실효성이 없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민 교수님, 조금 외교적으로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에 있어서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지금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는 이제 임을 했습니다. 임기를 마치고 떠났는데 바이든 행정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 이제 열흘 남짓 남았습니다. 그런데 조셉 윤 전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한국계죠. 대사 대리로 보냈다. 지금 뭐 날짜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어떤 의미로 봐야 됩니까? 굉장히 이례적인 그 외교적인 조치인 거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현 골드버그 대사가 이제 임기를 마치고 미국으로 이제 돌아가셨는데 예. 이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잖아요. 그래서 아직 그 주한 미국 주미 한국 대사가 주한 그 미국 대사가 그 결정이 안 된 지명이 결정 안 되는 상황이고 1기 때를 봐도 트럼프 1기 때도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십몇 개월이 걸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공석이 길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이런 경우에는 대체로 우리가 차석 대사 혹은 공사라고 하거든요. 그분이 이제 그 대리 대사 역할을 하는데 아무래도 한국의 국내 정치 상황이 워낙 긴박하게 돌아가니까 핵심 동맹국인 한국을 갖다가 관리하고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대사의 존재가 필요하다라는 그러한 그 미국 그 정부 내의 판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이런 부분을 트럼프 당선인 측과 또 소통을 해가지고 그 부분에서 이제 공감대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그 트럼프 당선인 측에서는 불쾌할 수 있는 거죠. 예. 바이든 행정부는 끝나가는데 그런데도 대리대사를 보낸다는 것은 그만큼 예외를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바이든 행정부나 트럼프 2기 행정부나 모두 한국의 상황을 긴밀하게 지켜보고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같이 공감이 형성됐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가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고요. 예. 조셉윤 대사 대리는 뭐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국계이기도 하고 워낙 한국에 대해서 잘 아시기도 하고 북한 전문가이기 때문에 뭐 북한 문제를 다룰 가능성이 있잖아요. 이런 일이 있는데 무엇보다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의 국내적 상황이 워낙 긴박하게 돌아가니까 예. 이제 그 한국 문제를 담당하는 최적의 적임자로 이제 조셉 윤이 선택된 거기 때문에 와서 한국에 계시는 동안에 한국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내 문제에 대해서 이제 그 여러 그 인사들과 소통을 통하면서 관리해 나가는 그런 그리고 미국 워싱턴에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보완드리면요. 네, 남 교수님. 한국의 유력 인사들이 이제 우리 비상계엄으로 트럼프 당선인을 만나지를 못할 때 제일 먼저 만난 분이 정용진
신세계 그룹의 회장이 그렇습니다. 로버트 주니어 장남에 이제 초청을 받아서 네. 플로리다 마라라고에 가서 만났을 때 트럼프 당선인이 한국 상황에 대해서 비교적 상세하게 질문을 했다는 겁니다. 15분간 대화를 나눴다고 그렇습니다. 알려지는데. 네. 괜찮겠냐라는 둥으로 그만큼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 있게 본다는 거죠. 사실은 임시 대사 대리를 보내는 것이 전혀 그게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원의 인준을 받아야 되는데요. 한 18개월까지 갑니다. 그러면 지금 중국 대사는 부임해서 벌써 사람을 만나고 있거든요. 저희도 예. 다음 주에 만나기로 돼 있는데 이렇게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입장에서 대사가 없다라는 것은 미국 국익에 맞지 않는다라는 거죠. 지금 뭐 스트렐 그 한국계 로스앤젤레스의 하원 의원이 전 의원이 이제 한국계 거론이 되고 있는데 예. 뭐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정말 정동의 대사관제에 도착하려면 금년에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금년이 제일 중요한데 미국 입장에서는 이런 외교 문제 특히 Politics stop at war edge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정쟁은 국경 안에서 끝난다. 우리 내부는 지금 정쟁이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이거는 외교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이런 문제에 관해서 아주 초당적이고 여야가 협력을 합니다. 뭐 아까 우리 민 교수님이 불쾌하게 생각하겠다라는 표현 때문에 제가 말을 거들었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네. 이거는 미국의 여야가 협력해가지고 보내는 거고요. 그것이 또 미국의 국익에 맞기 때문에 얼마든지 뭐 다른 나라 사례들도 많이 있습니다. 남 교수님 그래서 궁금합니다. 특히 우리가 누가 트럼프 당선인 또 이제 트럼프 대통령으로 임기를 시작하면은 이 한반도 관계에 대해서 특별히 조언을 하고 이야기를 좀 많이 해줄 수 있는 인물 누구를 좀 주목해봐야 될까요? 한국 사람 입장입니까 아니면 미국 내부를 말하는? 미국 내부를 말씀드리는 지금 차관급 인사가 완료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뭐 국방부 장관 뭐 피트 헤그네스라든가 지금 콜브리지라고 그래서 아주 국방부 차관 이 양반이 지금 한반도 문제를 콜비라고 그래서 제일 많이 얘기를 하는 분이 됐고요. 그다음에 마이크 월치 국가안보보좌관 있는데 요 두 분 국방 국무 마이크 루비오 이런 분들은 주로 중국 문제에 집점을 맡을 것 같고요. 예. 한반도의 뭐 군사 문제에 관해서는 콜비 전 부차관보고요. 이번에 차관이 됐거든요. 그 사람이 아마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국방 라인을 빨리 가동을 해서 우리 국방부가 미국 국방부하고 커넥션이 연결되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국방부가 작동이 잘 안 되고 있어서 그런 문제가 우리로서는 상당한 지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콜비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 양 총장님, 지금도 이미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미리 트럼프 행정부가 이달에 출범을 하면 물밑으로라도 북한과 접촉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제가 이 중간쯤에 말씀드렸습니다만도 지금 이제 그 트럼프 이 당선인의 그 대선 기간을 보면은 예.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친교 이야기를 수차례 이 표명을 했고 또 그런 선상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트럼프 후보자에 대해서 직접적인 검은 비판이 없었다. 이러한 것을 되돌아보면은 나름대로 이 북미 이런 그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측 간에 나름대로 어느 정도 간접적인 교감 선상이 있는 것이 아니겠냐 이렇게 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그 세계를 움직이는 국가이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중심 의제랄까요? 이 부분이 북한이 몇 번째 정도 속할 것인가?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대목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이고 두 번째로는 중동 전쟁 여기에 대한 종식 휴전 아니겠어요? 예. 세 번째 우리가 굳이 말한다 하면은 소위 말해서 중국에 대한 견제, 미중 갈등 이런 부분이잖아요. 이 세 가지를 제외하고 북한 문제를 어찌 보면 네 번째가 된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트럼프 신정부 출범했을 때 4년 동안에 이 네 번째 북한까지 과연 갈 수 있을까? 이렇게 또 나름대로 해론이 제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판단컨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의 세 차례 만남의 선상
또 한 27톤 러브레터를 주고받은 상황 예. 이런 걸 봤을 때 적어도 트럼프 정부 출범 1년 차는 아니더라도 2년 차에 중간 평가 이전에 나름대로 북미 정상 간의 접촉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북한 관련된 이슈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로고 듣고 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KBS 열린 토론. 세상을 바꾸는 질문, 열린 토론이 시작합니다. KBS 열린 토론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 그리고 KBS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KBS 열린 토론 2부 이어가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이후의 한미, 북미, 남북 관계에 대한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스튜디오에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총장, 남성욱 고려대학교 통일외교학부 교수,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세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민 교수님, 북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앞서 이제 양 총장님께서는 우선순위는 최우선은 아닐 수도 있다는 말씀을 하긴 했습니다만 북미 간의 친서 외교, 소통 재개의 가능성이 논의하고 있는데 결국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그 트럼프 당선인 입장에서도 일기 때 2019년 하노이 정상회담이 이제 결렬되면서 굉장히 아쉬워한 부분도 있고요. 이게 완전히 끝이 아니고 다음 기회를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갔기 때문에 여전히 그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번 대선 캠페인 동안에 김정은 위원장과의 친목을 굉장히 강조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인선에 있어서도 리처드 그리넬 전 주 독일 대사를 어떤 대북 문제라든지 어떤 여타 중요 문제를 다루는 어떤 특별 대표로 대사를 임명을 했기 때문에 특사로 임명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아까 이제 총장님 말씀해 주셨지만 저도 중간 선거 즈음해서 뭔가 좀 정상 외교를 위한 재활성화를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의 예상보다 더 빠르게 출범 초기부터 물밑 접촉이 이루어지면서 어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중동 전쟁의 추이를 보면서 어떤 거기에 잘 조율을 해가지고 우리 예상보다 빠르게 어떤 북미 간의 어떤 소통 재개를 이제 공식화하고 정상 외교가 수면 위로 올라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남 교수님, 트럼프 일기 때 거론이 되기도 했던 이야기이긴 한데 아까 이제 오는 올해 후반 노벨 평화상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북한을 방문,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을 방문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일까요? 방문은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고 봅니다. 네. 다만 만날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봅니다. 트럼프는 세 가지 남자의 목표 중에 두 가지를 이뤘습니다. 돈을 벌었습니다. 권력을 쥐었습니다. 그가 가장 취약한 게 명예거든요. 명예를 뭘로 바꿀까? 노벨 평화상입니다. 4번 후보자에 올랐는데 심지어 아베를 쫄라가지고 일본 수상. 당신이 좀 노벨상 추천서 좀 세게 써라. 그래서 그것까지 흔들어 보일 정도로 욕망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4번이나 후보에 올랐다 떨어지고 나니까 이 노벨상 위원회가 조작을 하고 있다. 아주 불평이 아주 말도 못했습니다. 예. 사실 미국 대통령 중에 4명이 받았습니다. 루즈벨트, 윌슨, 오바마, 카터. 본인이 5번째 수상자가 되고 싶어요.
근데 뭐 이 욕망이 불가능한 욕망도 아니고요. 우크라이나 전쟁 60만 명이 사상자가 나서 그걸로 노벨 평화상 받기는 좀 어렵고요. 결국은 김정은 위원장과 퍼포먼스를 한번 해야죠. 그런데 이제 순위가 그렇게 이게 올해 안에 이루어질 것이냐에 관해서는 조금 저는 이제 시간을 조금 보내서 퍼포먼스를 이루려면 내년 11월 정도면 노벨 평화상 수상자의 그의 이름이 나타날 가능성을 높다. 이렇게 이제 올해 하고 내년 봄에 퍼포먼스 하면 가을쯤 심사가 이루어질 때 공동 수상. 예, 김정은하고 공동 수상을 하겠죠. 네. 그러면 또 노벨상 위원회에서도 모양이 또 뭐 나쁘지 않고. 그래서 저는 이제 중간 선거 이전 2년 있다 중간 선거 하는데 그 전해인 2026년 11월 노벨상 발표 소식에서 아마 그런 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네. 있다고 봅니다. 뭐 추론을 해주신 거니까요. 실제 가능성이 있을지 없을지는 또 뭐 지켜봐야 될 일일 텐데 양 총장님. 예. 지금 우리 나온 교수님 말씀처럼 이 한반도 문제, 특히 대화를 통한 그 비핵화 또는 평화 획득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북미 정상 간의 만남 그 결과 노벨 평화상까지 상당히 좋겠지요.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한반도 문제에 있어 가지고 이 북미 양 정상이 노벨상을 받고 우리는 빠진다. 그건 우리는 또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참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 안 해볼 수는 없고 예. 어쨌든 간에 지금 저도 큰 틀에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 입장에 보면은 굉장히 거래 외교 흥정을 좋아하잖아요. 예. 흥정이 있어가지고 북한하고 한데 있어가지고 돈 안 들이고 성과를 낼 수 있는 국가가 북한이고 지도자가 김정은 위원장입니다. 그런 관점에 봤을 때 아마 트럼프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정상 회담이랄까요? 정상외교 서두를 가능성도 배제는 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야기는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냥 만나는 것만으로 노벨 평화상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분명히 핵을 없앤다라든지 뭔가 정말 평화적인 조치가 한반도에 일어났을 텐데 양 총장님 핵이 거론된다면 북미 정상회담에서 어떤 논의가 될까요? 말 그대로 비핵화가 될까요? 또는 핵 군축이 될까요? 어떤 내용이 될까요? 오바마 대통령 재임 시기에 핵 없는 세계 이 한마디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핵 없는 세계도 핵 능력도 고도한 측면이 북한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양 정상 간에 만나면은 물론 지난 2019년 하노이 회담에서 노딜 이것은 가장 이례적인 측면이 있지만 앞으로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이 있다 하면은 분명히 이것은 2018년도 6.12 싱가포르 센토사 섬의 합의에 토대하든 아니면 2019년도 하노이에서 실무자 간에 합의한 것을 토대하든 뭔가 저는 성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서 물론 이제 2019년 사항과 지금 2025년 사항을 보면은 예. 북한의 핵 능력 상당히 고도화됐겠죠. 미국 입장에서는 의회가 중요하기 때문에 비핵화에 방점을 둘 것이고 북한 입장에서는 핵 보유 국가로서 한다면 핵 군축 협상에 방점을 주겠죠. 그러나 핵 군축 협상과 비핵화에 있어 가지고 어느 정도 절충점은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그것은 뭐냐? 비핵화는 좀 더 먼 미래의 목표를 분명히 정해놓고 거기에 대한 하나의 과정이랄까요? 단계론이 있어 가지고 핵에 대해서 동결, 폐쇄, 포기 이러한 부분으로 간다 하면은 나름대로 북미 간의 절충선상에서 나름대로 성과가 있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강 교수님. 제가 걱정해야 될 문제를 우리 양 총장님이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네. 한국의 패싱. 네. 근데 이 노벨 평화상이라는 게 상당히 좀 정치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73년에 키신저와 레둑토가 파리 평화회담으로 노벨 평화상 공동 수상을 합니다. 근데 레둑토는 그걸 거부를 하죠. 그런데 2년 있다 75년에 월남이 공산화가 됩니다. 이 얘기는 뭐 폄하하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노벨 평화상이 그렇게 외적인 모양새를 중시한다는 거죠. 자, 작년 9월 이전에요. 그로시 IAEA 국제원자력 사무총장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북핵 피로감이 국제사회에 만연됐다. 이제 북한 핵에 대해서 조금
기대치를 내려놔야 된다. 그 얘기는 뭐냐면 부분 비핵화 스몰 딜로 가자는 거거든요. 사실은 2019년 2월에 하노이 노딜이라는 게 영변 핵 포기대 유엔 안보리 제지한 11건 중에 5건을 교환하자는 거죠. 그런데 미국 정보 당국에는 뭐 강선 등 여러 군데 핵시설이 있는데 어떻게 부분 비핵화를 끝나느냐. 그런데 이제 스몰 딜도 단계로 치겠다는 거죠. 이번에 요만큼 하고 다음에 또 요만큼 해서 우리처럼 비판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의 입을 다물게 하고 뭐 그다음에 또 상 받고 그다음에 또 협상하고 북한 입장에서는 뭐 계속 강선해서 우라늄 농축 무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뭐 트럼프하고 절충안을 하는 것에 관해서 뭐 이의를 제기할 필요가 없고 또 트럼프도 이 거대한 30년간 못 푸는 문제를 쪼개서 푼다는데 무슨 이렇게 이론이 많겠느냐. 다만 북한의 핵무기가 계속 쌓여가는데 당사자인 한국의 걱정이 어떻게 이제 이거를 해소시킬 것이냐. 네. 안보 우려죠. 뭐 한미 확장 억제 즉 뭐 갖다 전술 무기를 놓던지 아니면 한국의 핵무장을 허용하든지 뭔가 우리도 대안을 만들어 줘야지 살 수 있지 않느냐. 예. 이제 또 다른 하나의 양상이 벌어지지만 그래도 뭐 노벨 평화상은 바꿔야 말겠죠. 바로 이 부분입니다. 민 교수님, 근데 우리 정부는 여전히 비핵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부 보도에서는 뭐 일부 보도이긴 합니다. 전제로 해서 트럼프 당선인이 전술핵을 갖다 놓을 수 있는 것도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정확하게는 우리 현 정부의 입장은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 정부의 입장은 지속적으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예. 그 원칙은 북미 협상이 재개가 돼서 어떤 군축 협상이 실제로 일어나든지 뭐 그러한 부분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어쨌든 북한이 군축 협상을 하게 되면 북한의 핵을 인정하게 되는 거고 한반도에 핵이 있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그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국가가 한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미국은 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와는 다른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최후까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주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북미 정상회담이 재개가 될 가능성에 대비를 해가지고 우리가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 어떤 북미 간의 대화가 이루어졌을 때 그 주요 아이디어는 다 우리가 마련해 준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자신의 어떤 자국의 전략적 이익에 부합했을 때는 그걸 채택해 가지고 북한과 대화에 나선 거기 때문에 네. 이번에도 우리가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얼마 전에 그 외교부 장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도 우리가 우리의 계획을 만들어서 미국 측과 어떤 그 소통을 통해 가지고 어떤 한국이 주요한 역할을 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 정부 입장은 끝까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주장을 하면서 그 안에서 한국이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그런 그 계획을 만들고 역할을 하려고 노력을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당선인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불과 이제 열흘 남짓 있으면 트럼프 행정부 시작되는 남 교수님 아까 이제 뭐 콜비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말 그대로 이 북한 이슈도 있고 정말 한반도에서 우리가 이 이슈들을 주도해 나가야 되는데 한국이 우리가 이제 패싱 당하는 거 아니냐 우리가 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지금 한국에 대한 별다른 언급도 없고 패싱 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응은 뭐라고 봐야 될까요? 일단 정부 라인이 지금 스톱이 된 게 가장 큰 걱정이죠. 외교고 뭐 국가 간의 관계도 사람이 만나는 건데 이제 바이든 정부 사람들은 가고 트럼프 사람들이 오는데 40, 50대 이게 충성파들이거든요. 과거에는 뭐 백메스터라든가 한마디로 가르치려는 시니어 그룹들이 트럼프 주변에서 안 됩니다, 안 됩니다를 했는데 미군 철수해볼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제는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거든요. 이럴 때 이제 우리의 국익은 어디까지 이게 지켜줄 수 있는지 그게 지금 이제 가장 걱정스럽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정부가 못할 때는 민간이 나설 수밖에 없죠. 그래서 뭐 재계를 중심으로 해서 빠르게 그다음에 또 의원 외교가 이럴 때도 중요합니다. 의원들이 각자 라인을 타고 들어가서 워싱턴에 가야 됩니다. 가서 만나서 우리 입장 이렇고 우리의 혼란 빨리 끝날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달라. 그리고 한미동맹이라는 건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다.
한미 동맹을 지키는 것이 한국에도 중요하지만 미국에도 중요하다라는 걸 설득해야죠. 트럼프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할 때 조선업 예. 미군 해군 함정 다 망가졌거든요. 한 340척 있는데 그거 다 고쳐야 됩니다. 아하. 이거 한국의 조선업 시설 아니면 안 되거든요. 미국은 존스법 때문에 조선소 경쟁력이 빵점입니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한국의 조선업을 활용하는 한미동맹 기반이 머릿속에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준비를 못하고 있는데 이런 거는 민관이 합동해서 민이 나가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식으로 우리 국익을 지켜야 된다고 봅니다. 네. 양 총장님, 나토 북대서양 조약 기구들 유럽이죠. 향해서는 GDP의 5% 이상씩 방위비 내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한때는 우리 이 방위비 상당히 강조를 많이 했는데 싹 들어간 배경은 뭡니까? 그러면 언제쯤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한미 간에는 물론 바이든 현 정부와의 협의겠지만 예. 뭐 거의 다 그 금액은 정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트럼프 측에서 여기에 대해서 한 10배 이상을 지금 요구하고 있죠. 그러나 물론 이제 이 트럼프 이 당선인 측은 뭔가 거래 외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부풀리기 주장해놓고 차츰차츰 깎아가겠죠. 예. 과거에 뭐 일기 때도 그런 사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의 입장에 볼 때는 우리는 방금 먼저 이 나토 이래가지고 소위 말해서 현재의 물가라든지 소득이라든지 다 그를 대비해가지고 인상폭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인상폭에 대해서 트럼프 측이 수용을 안 한다면은 우리 나름대로 협상 취입은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저는 뭐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 가지고 북한의 무기 구매라든지 또는 지금 이제 노동자 인력 현금 문제 이런 부분과 충분하게 우리가 협상 지리침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한다면은 아마 트럼프 당선 측도 설득할 수 있는 대목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거기 조금만 하나만. 네, 남 교수님. 트럼프라는 분은 비즈니스맨이기 때문에 거래를 얘기했을 때 무조건 노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 그래 당신 제안이 이거구나. 그럼 그건 놔두고 다른 제안을 하라는 거죠. 아하. 물건 가격 내놨는데 깎자고 들면 벌써 거래가 이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거래는 좋은데 우리 이런 거래도 있는데 이 거래랑 같이 하면 어떨까? 절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 사람의 체면도 살려주고 또 우리의 뭐 체면도 살리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접근해야지 무조건 트럼프의 요구는 안 된다. 주의를 좀 분산하는 전략이네요. 100억 달러 아니 1조 5천억이었는데 14조 내래. 저 사람 미쳤어? 무조건 안 돼. 만나지도 안 돼. 그렇게 하면 협상은 안 되고 100억을 부르는구나. 그러면 우리가 또 불러야 될 아이템은 뭐가 있을까? 뭐 조선업이라든가 지금 양 총장이 말씀한 뭐 무기 구매라든가 또 1조 5천억의 그 세부적인 방위비의 그 아이템들을 예. 현물로 지급하는 방향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또 전략자산 한번 올 때마다 얼마씩 계산해 주는 방식으로 해서 접점을 찾는 방식으로 가야지 거래를 하고자 하는 사람한테 무조건 당신 거는 맞지 않아. 네. 거래 못해. 그런 거는 조금 우리가 좀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간단치가 않습니다. 캐나다를 미국의 51번째 주라고 이야기하자 트리도 캐나다 총리가 사임을 했고요. 그린란드를 좀 가져야 되겠다고 이야기하니까 덴마크 왕실이 이 그린란드의 내용을 잔뜩 왕실 문장에 집어넣어서 교체까지도 하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차 때문에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민 교수님. 이 1월 20일입니다. 현지 시각으로. 트럼프 당선인의 이 이른바 대관식으로 불리는 취임식. 우리는 누구가 참석을 할 예정입니까? 현재로서는 주미 대사께서 조현동 대사께서 참석을 하실 거라고 알려지고 있고요. 예. 사실 뭐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 우리 대통령이 가신 적도 없고 그리고 특별 대표단이 꾸려진 적은 있습니다만 대체로 워낙 규모가 전 세계에서 전 세계로 초청장을 보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제한되게 보내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정부에게는 어떤 초청할 이런 부분이 많지만 우리에게 그런 사례가 있는 건
없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에도 주미대사가 참석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어떤 의회 차원에서 의회 외교 차원에서 이제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의원들께서 참석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저희가 또 논의했던 것처럼 트럼프 당선인 측과 어떤 그 친분이 있는 우리 재계 인사들이 참석을 하셔가지고 이제 그 민간 외교를 수행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충 선생님, 이 트럼프 당선인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전문가들은 초반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침식 외교를 상당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시진핑 주석에도 초청장을 보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침식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뭐 대통령제이다 측면을 볼 때 그 모든 그 이 시작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은 주로 100일이다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측면으로 볼 때 100일의 출발점이 침식이니까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또 침식이라는 것은 직접 대면하면 좋겠지만 거기에 있는 척건들 이런 상계도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름대로 거기에 갈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당국 간이든 민간급이든 아니면 경제계든 도움이 되겠죠. 예.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의 상황이 상당히 녹록지 않다. 그것이 아쉬운 측면이죠. 그럼 불구하고 지금 이제 우리 민 교수님처럼 지금 이제 민간 외교, 경제 외교 그리고 의회 외교. 지금 이제 의회 외교가 그렇게 쉽지는 않은 걸로 지금 이제 우리 측이 워낙 그 녹록하지 않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상황에서는 좀 뭐랄까 종교계라든지 사회단체라든지 좀 뭐랄까 트럼프 측과 좀 더 관계 있는 이런 측면에서 간접적인 이런 외교가 나름대로 그 취임식 전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예.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총사님 그 영킴 같은 한국계 공화당 연방 하원 의원 등의 역할도 좀 가능할까요? 그래도 그분들이 한국계 미국인이고 뿌리가 한국이니까 물론 그분들이 미국 국익을 위해서 하지만 또 한국의 이익, 한미동맹 여기에 대해서 소홀히 할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은 누구나 다 인정하는 대목이잖아요. 그렇다면은 그 지금 현재 미국의 한국계 뭐 전직이든 현직이든 상원이든 아니면 주와 관계되는 인사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나름대로 뭐 활용이나 뭐 하겠지만 좀 더 그 가깝게 이렇게 해서 우리 정책을 설명하고 그분들을 징검다리를 해가지고 트럼프 측에 우리의 정책이랄까 우리의 미래랄까 이런 것을 인식시켜 주는 거 이것은 외교에서 상당히 중요한 대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남 교수님, 좀 더 굵직한 인물이 트럼프 당선인과 좀 다리를 놓을 수 있는 인물이 갈 수는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글쎄 뭐 일본에 지난번에 처음에 이시바 총리가 안 풀리니까 아베 총리의 부인 아키에 여사를 긴급으로 보내서 트럼프 대통령과 이렇게 사진을 찍으면서 이시바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만들어내는 그 라인이 있거든요. 일본은. 근데 이제 한국은 뭐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했던 정치인이 그렇게 현재 활동하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결국은 이제 그래서 로버트 주니어 장남 그다음에 뭐 김장한 목사님 뭐 등등 이렇게 종교계 이사 그다음에 이제 현대자동차의 이번에 현대제철 건설 계획이 정의선 회장, 정의선 회장 등 그런 이제 재계 인사 중심으로 문제를 풀 수밖에 없지 않을까. 왜냐하면 투자 손정희가 1,000억 불을 투자하는 자리에서 트럼프가 껴안으면서 2,000억 불을 좀 투자하면 안 될까? 그냥 입이 한박 웃음이거든요.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라 돈 투자하는 사람이 최고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 지켜야 될 게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에 의한 보조금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네. 결국은 삼성이 뭐 상황이 썩 좋지는 않지만 삼성 현대 이재용 회장, 정의선 회장이 좀 빠른 시간 내에 출전을 해야 되지 않을까 봅니다. 알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북한 이야기 또 미사일 발사 또 미국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지금 오목한 시기 또 비상시국인데요. 북한 이슈 또 트럼프 당선인의 신행정부 출범에 대한 대응 어떻게 해야 될지 1분씩 마무리 발언해 주시고 또 정리를 하겠습니다. 먼저 민정우 교수님부터요. 예, 뭐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한국의 국내 정치 상황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관리
하는데 그 방침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안정적으로 외교 안보를 운영할 수 있도록 실무 차원에서 안정적으로 운영하는데 방점을 찍고요. 관리하는데 이제 그 무게를 두어서 이제 그 정상적으로 외교 활동이 진행된다는 것을 대내적으로 보여줘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국내 정치적 혼란이 하루빨리 정리가 돼서 이제 그 다시 정상회의까지 재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런 날이 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양 총장님. 이 우리의 그 이 외교에 있어 가지고 항상 한미 동맹을 기본으로 하되 한중 협력과 한러 협력 균형 외교가 국익에 좋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특히 지금 이제 우리 외교 안보는 국격이 기반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제 국격이 거의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이 국격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빨리 이 윤석열 그 이 위법 위헌 쿠데타 빨리 이것을 그 마무리하는 이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예. 좀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국내 상황을 좀 안정적으로 가져갈 필요가 있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남 교수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블랙스완에 가까운 지도자입니다. 자, 검은 백조 같은 지도자라 기존의 저희 통념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지도자지만 현실로 다가왔고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제한적이나마 국력을 극대화하는데 예. 제가 모두의 말씀대로 정쟁은 국경에서 멈춘다라는 그 교훈대로 정치적으로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이 한미동맹의 근간을 흔드는 자해행위로 외교 자해행위로 나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정치인과 국민들에게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남 교수님 뭐 너무 트럼프 신행정부 출범을 우리의 위기 요인으로 위기 사안으로만 볼 필요는 또 없는 것이죠. 근데 위기 반대말이 기회라고 합니다. 저 사람은 자기 받을 것만 받으면 또 얻어낼 것도 많은 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브 앤 테이크를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조선업 지금 아주 좋은 아이템을 저쪽에서 먼저 얘기를 했습니다. 네. 우리의 뭐 3대 경쟁력 산업 분야거든요. 미국 조선업은 뭐 앞으로 수십조 단위로 확대될 거기 때문에 아예 미국 조선소 진출을 비롯해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위기는 바로 기회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합니다. 오늘 KBS 열린 토론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달 사항이 있습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유언비어 및 모욕성 글과 영상을 무분별하게 게시하는 행위는 심각한 범죄이므로 관련 행위는 상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분 토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 배종찬이었습니다.